오늘 하루 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멈춰라. 한국의 60세 이상은 하루 평균 6시간 36분의 여가를 갖는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노인과 비교해도 가장 긴 축에 속한다. 시간만큼은 충분하다. 그런데 그 시간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셋 중 하나뿐이었다. 32.1%. 나머지 둘은 시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시간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당연하다. 은퇴 후 보통의 하루를 떠올려보라. 아침에 눈이 뜨인다. 시계를 본다. 7시 20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밥을 먹는다. 식사가 끝나면 할 일이 없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보다 보면 드라마가 시작된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다. 밥을 먹고 나면 몸이 무겁다. 소파에 눕는다. 잠이 든다. 눈을 뜨면 오후 2시다. 다시 TV를 켠다. 무엇을 볼지 한참 채널을 돌린다. 마땅한 게 없다. 그냥 켜놓는다. 소리라도 있어야 집이 집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하루가 끝나 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본다. 딱히 없다. 그냥 시간이 지나갔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취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결국 TV 앞으로 돌아온다. TV를 끄면 더 공허하다. 그러니 끄지 못한다. 이것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통계가 이 장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 노인의 여가 시간 활용 1위는 TV와 OTT 등 미디어 이용이다. 하루 평균 4시간 43분, 6시간 36분의 여가 중 4시간 43분이 화면 앞에서 사라진다. 절반이 넘는 시간이다. 그렇다고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취미 활동을 하고 싶다고 답한 노인은 38.6%에 달한다. 욕구는 있다. 다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 아니면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된다. 습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 공허함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숫자가 말해준다. 한국의 노인 우울증 환자는 전체 우울증 환자의 35.7%를 차지한다. 그런데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의 25.15%다. 인구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우울증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2.6배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다. 이 공허함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수십 년간 일과 역할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텅 빈 시간이 주어졌다. 그 시간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이 전부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19세기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하나의 시계추에 비유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는 말한다.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쉬지 않고 오간다. 시계추처럼 고통은 결핍에서 온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이루지 못했을 때, 시간이 부족할 때. 권태는 반대편에 있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시간이 남아돌 때. 은퇴 전의 삶은 결핍의 편에 가까웠다. 시간이 없었다. 쉬고 싶었다. 은퇴 후에는 드디어 시간이 생겼다. 원하던 것을 얻었다. 그런데 시계추는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 있다. 권태의 편으로. 시간이 있는데 공허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쉬는 것도 이제는 쉬는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구조가 인간의 본질이라고 봤다. 결핍이 해결되면 권태가 온다. 권태를 피하려면 다시 무언가를 추구해야 한다. 이 진자운동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의 삶에서 이 시계추를 붙잡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이 많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간을 채울 습관이 없어서 무너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안에 하나의 힘이 있다고 말했다. 그것을 그는 의지라고 부렀다. 의지는 목표가 없다. 방향도 없다. 그냥 원한다. 끊임없이 맹목적으로 원한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먹으면 더 좋은 것을 원하고, 좋은 것을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만족이란 없다. 잠깐의 충족이 있을 뿐이다.
그 사이클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이 의지가 바깥을 향했다.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성과, 더 큰 인정. 의지는 그것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니 바빴다. 그러니 살아있다고 느꼈다. 은퇴 후 그 대상들이 사라진다. 역할이 없어진다. 지위가 사라진다. 매일 아침 가야 할 곳도 없다.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향할 곳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의지는 방향을 바꾼다.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의지는 안으로 향한다. 자기 자신을 향해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한다. 이것이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이 유무를 권태에 빠지는 이유다. 무기력이 찾아오는 이유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아무것도 안 하면 더 불편한 그 이상한 상태. 쇼펜하우어는 그것에 이름을 붙였다. 의지가 스스로를 소비하는 상태. 그것이 감옥이다. 창살 없는 감옥. 쇼펜하우어는 그 감옥에서 나오는 문을 찾았다. 그것은 돈도, 지위도, 관계도 아니었다. 더 많은 것을 얻거나 더 바쁘게 사는 것도 아니었다. 그가 발견한 문은 예술이었다. 정확히는 예술을 깊이 바라보는 행위. 그는 그것을 미적 관조라고 불렀다. 그림 앞에서 오래 서 있을 때, 음악을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그 소리 안에 잠겨 있을 때, 시 한 편을 천천히 읽으며 그 문장 속에 머물 때, 그 순간만큼은 의지가 멈춘다. 욕망도 잠시 사라진다. 두려움도 잠시 사라진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도 사라진다. 인간은 그 순간 순수하게 바라보는 존재가 된다. 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는 존재. 이 상태를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의지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짧다. 길어야 1시간. 짧으면 몇 분. 하지만 그 짧은 멈춤이 삶을 버티게 한다. 의지라는 폭풍 속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예술이 인간에게 하는 일이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래된 LP판을 꺼내 들을 때, 동네 화랑에 들러 그림 하나를 천천히 볼 때, 그 행위 안에 쇼펜하우어가 말한 탈출이 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의 위계를 정했다. 그림이 있고 조각이 있고 시가 있다. 모두 훌륭하다. 하지만 그는 음악을 가장 높은 곳에 두었다. 왜인가? 그림을 보라. 그림은 무언가를 닮았다. 사람을, 자연을, 사건을 닮았다. 그것은 세상의 복사본이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니다. 시도 마찬가지다. 언어로 세상을 묘사한다. 아무리 잘 써도 세상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세상 자체는 아니다. 음악은 다르다. 음악은 아무것도 닮지 않았다. 닮을 필요가 없다. 음악은 그 자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계는 음악의 가사이고 음악은 이 세계의 멜로디라고. 다른 예술은 세상의 그림자를 다룬다. 음악은 그림자의 원본, 즉 의지 그 자체를 다룬다. 음악 안에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열망이 있고 체념이 있다. 그것은 인간이 말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느끼는 것들이다. 의지가 느끼는 것들. 그래서 음악은 말이 닿지 않는 곳에 닿는다. 설명할 수 없는데 위로가 되는 곡이 있다. 슬픈 곡인데 들으면 오히려 덜 슬픈 경험이 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음악이 의지의 언어로 의지에게 말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의지는 그 언어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잠시 쉰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을 때 생기는 그 고요함.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철학으로 설명했지만 그 고요함 자체는 설명이 필요 없다. 이미 겪어봤다. 여기까지는 이론이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그냥 생각에 머물게 두지 않았다. 스스로 이 이론대로 살았다. 2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습관으로 만들었다. 날마다 반복했다. 그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면 비로소 이 이론이 몸으로 와 닿는다. 그가 이론을 실천한 방식을 보라. 거창하지 않다. 1833년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45세였다. 프랑크푸르트. 마인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교수직도 없었다. 제자도 없었다.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1818년에 이미 출판되었지만 서점에 쌓인 채 팔리지 않았다. 출판사는 그에게 남은 재고를 고지했다. 세상은 그를 무시했다. 그는
혼자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27년을 살았다. 1860년 72세로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 27년 동안 그는 하루도 루틴을 바꾸지 않았다. 오전 알럽시 커튼 사이로 빛이 비집고 들어왔다. 쇼펜하우어는 아침을 먹지 않았다. 식탁을 지나쳐 바로 책상 앞에 앉았다. 펜을 들었다. 정오까지 약 5시간. 그 시간 동안 오직 한 가지만 했다. 철학을 썼다. 매일 비가 오든 해가 뜨든 명성이 오든 오지 않든 이 5시간이 27년을 쌓였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소풍과 부록, 파레르가다. 1851년 그가 62세 되던 해에 출판되었고 비로소 세상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명성은 그때 찾아왔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명성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는 줄 것이 있었다. 27년 동안 쌓아온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정받기 위해 쓴 것이 아니었다. 쓰는 것이 루틴이었기 때문에 썼다. 내 과학은 이것을 다르게 설명한다. 미국 유타주 캐시 카운티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가 있다. 일기나 글쓰기를 꾸준히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모든 원인의 치매 위험이 53% 낮았다. 절반 이상이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기억과 주의력, 실행 기능을 동시에 자극한다. 뇌의 연결망이 활성화되고 그 연결이 유지된다. 쉬어도 좋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는 일기여도 좋다. 손편지도 회고록도 된다. 형식은 상관없다.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오늘의 30분이 내일의 기억을 지킨다. 정오, 글쓰기가 끝났다. 쇼펜하우어는 서랍에서 플루트를 꺼냈다. 창문을 열었다. 마인강 위로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30분 동안 연주했다. 로시니의 멜로디였다. 훗날 니체는 선악의 피안에서 이 장면을 직접 언급했다. 삶은 고통이다 라고 평생 주장한 그 철학자가 매일 점심 후 플루트를 꺼냈다고. 역설처럼 들린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에게는 일관성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음악은 의지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삶이 욕망의 연속이고 그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면 음악만이 인간을 잠시 그 굴레 밖으로 데려간다. 그것이 그의 미학 이론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론을 매일 30분씩 실천했다. 삶이 고통일수록 더욱 클루트를 불어야 했다. 2024년 호주 모나시 대학교의 에마자파 연구팀이 약 11,000명을 추적했다. 악기를 자주 또는 항상 연주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35% 낮았다. 2025년 기로사이언스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악기 연주자의 뇌 회색질 부피가 비연주자보다 더 크게 유지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악기를 다루지 못한다면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음악을 매일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39% 감소했다. 경도인지 장애 발생률은 17% 낮아졌다. 하루 30분 좋아하는 음악이면 된다. 쇼펜하우어의 플루트는 탈출이었다. 그리고 그 탈출이 뇌를 지켰다. 오후 4시 문이 열렸다. 쇼펜하우어는 외투를 걸쳤다. 옆에 푸들 한 마리가 따라 나섰다. 그는 마인강변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걸었다. 2시간을 걸었다. 비가 와도 걸었다. 눈이 와도 걸었다. 프랑크푸르트 사람들은 그의 산책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걷는 동안 그는 생각을 정리했다. 작물을 관찰했다. 오전에 쓰다 막힌 문장들이 발걸음 사이에서 풀렸다. 다음날 책상에 앉으면 쓸 것들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다. 2011년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의 커크 에릭슨 연구팀이 미국 국립과학원예부의 결과를 발표했다. 55세에서 80세 사이 노인 120명. 절반은 주 3회 걷기를 1년 동안 이어갔다. 나머지 절반은 걷지 않았다. 1년 후 걸은 집단의 해마 부피가 12% 증가했다. 걷지 않은 집단의 해마 부피는 12% 줄었다. 해마는 기억 형성의 핵심 부위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줄어든다. 줄어들면 기억이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이 따라온다. 그런데 걷기가 이것을 역방향으로 돌렸다. 이유가 있다. 걷기는 BDNF의 분비를 유의미하게 늘린다. BDNF는 뇌의 천연 비료다. 신경세포가 새로 자라고 기존 연결이 강화되도록 돕는다. 알약으로 살 수 없다. 걷는 것으로만 만들어진다. 매일 걷는 사람의 뇌는 거꾸로 자란다.
정리하면 이렇다. 글쓰기 5시간, 플루트 30분, 산책 2시간. 연구 수치로 환산하면 글쓰기는 치매 위험을 53% 낮춘다. 악기 연주는 35%, 산책은 해마를 역방향으로 회복시킨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 데이터가 없던 시대에 몸으로 알고 있었다. 영성도 없었다. 인정도 없었다. 제자도, 동료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27년을 같은 방식으로 살았다. 단 하루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1860년 9월 21일, 72세의 쇼펜하우어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의자에 앉은 채로 조용히 숨을 거뒀다. 고통도 없이, 혼란도 없이, 자기 방식대로. 노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 시간을 채울 습관이 없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그 습관을 2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켰다. 그것이 전부였다. 27년이라는 숫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면 이것을 기억하라. 쇼펜하우어는 27년 루틴을 쌓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다. 1833년 그날, 그는 그냥 책상에 앉았다. 그냥 프루트를 꺼냈다. 그냥 문을 열고 걸었다. 다음 날도 그렇게 했다. 그 다음 날도. 27년은 계획이 아니었다. 오늘 하루가 27번, 270번, 그리고 9855번 쌓인 결과였다. 2023년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다. 65세 이상 노인 93,263명, 16개국, 추적 기간은 4년에서 8년. 결과는 명확했다. 취미가 있는 노인은 우울 증상이 낮았다. 행복감이 높았다.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꼈다. 이 4가지 지표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덴마크에서도,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국가와 문화가 달라도 결과는 같았다. 취미가 작동하는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자기 통제감이다. 오늘 내가 30분을 어떻게 쓸지를 내가 결정한다는 감각. 은퇴 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다. 취미는 그것을 돌려준다. 둘째, 삶의 목적감이다. 내일 쓸 것을 오늘 구상하고, 내일 불 멜로디를 오늘 선택하고, 내일 걸을 길을 오늘 떠올린다. 작아도 된다. 매일 이유가 생기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역량감이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잘 썼다.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걸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느낌. 이것이 뇌를 살아있게 한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몸으로 실천한 것을 과학이 이제 논문으로 증명했다. 한국의 노인 중 취미 활동을 원한다고 답한 비율은 38.6%다. 10명 중 4명이다. 혼자 사는 노인만 보면 45.4%로 더 높아진다. 욕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방법을 모르거나 혼자 시작하는 것이 막막할 뿐이다. 쇼펜하우어도 혼자였다. 그래도 시작했다. 거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다. 쇼펜하우어처럼 아침 5시간을 지필할 필요 없다. 2시간을 걸을 필요도 없다. 오늘 30분, 하나를 골라라. 무언가를 써라. 일기도 된다. 손편지도 된다. 오늘 있었던 일을 한 줄 메모해도 된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음악을 들어라. 악기가 없어도 된다.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30분 동안 들어라. 눈을 감아도 좋다. 그 시간 동안 바른 생각을 할 필요 없다. 걸어라. 동네 한 바퀴도 충분하다. 천천히. 숨이 약간 찰 정도면 된다. 날씨가 나빠도 나가는 것이 낫다. 인간은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이 시계추는 멈추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루틴을 만들었다. 루틴은 시계추를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추가 극단으로 치닫기 전에 방향을 바꾼다. 권태 끝에 가닿기 전에 잡아당긴다. 고통의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올라오게 한다. 그 힘이 30분의 취미에서 나온다. 오늘의 30분이 내년의 당신을 바꾼다. 이 채널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전한다. 노후를 막연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식이다. 구독 버튼은 그 선택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